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 면역력이 문제인가? 예방하고 그리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치료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둬야 되겠는가? 또 대상포진이 좀 오려고 하는 걸 어떻게 빨리 딱 캐치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비욘디 채널에 딱 함께 좀 들어오셨으니까 서울대병원은 좀 저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가장 최신 연구 데이터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포진, 통증의 왕이라고 불린다던데 정말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통증 대상포진이요. 실은 저는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오면은 조금 속으로는 뭐 아픈 모습을 보면은 매우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심 속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진단이 그래도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수포가 올라온 게 명확하고 뭐 대상포진 어느 분절에 생겼는지가 명확하고 이러면은 통증 질환 중에 좀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은 진단이 명확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진단이 명확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내심 좀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작을 하는데 통증이 많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들을 하시죠. 몇 년 동안 이제 다니시는 분도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10년 넘게 약을 드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니까요. 통증의 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상포진이 오는지 초기에 좀 알아차리려면 어떤 팁이 있는가? 요거를 좀 오늘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팁이라면 팁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합병증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무섭죠. 그래서 어떤 합병증이 또 요즘에 최신 데이터로 좀 소개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지식을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병증을 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통증 조절이 잘 되면 또 그만큼 합병증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결국에는 걸리지 않으면 합병증이고 뭐고 다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자잘한 여러 궁금증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에 좀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모습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수포가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와요. 이렇게 몸의 한쪽 면으로 띠처럼 쫙 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게 허리띠 모양으로 오는 그 대자가 허리띠 대자라고 해요. 대상, 허리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와요. 그러니까는 환자분들이 가끔 와서 나 대상포진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쪽으로 막 오면은 그러면 실은 대상포진이 아닌 다른 피부 질환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일부 피부 분절, 꼬리뼈 주변, 항문 주변에 오는 경우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대상포진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만든다고 해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고 얘네가 맨 처음에는 수두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전신에 쫙 이런 수포를 일으켜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몸에 신경절이라는 데 얘가 살고 이렇게 가만히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얘가 재활성화, 리액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활성화를 쫙 한 다음에 이런 무시무시한 대상포진이라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주로 재활성화 하느냐? 우리 몸의 취약한 부분에 재활성화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연구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꼭 이 부분에 염증이 좀 더 심했다든지 요 뼈 분절 그쪽에 아니면 압박골절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은근히 그 뼈 분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피부에 수포가 확 올라오면 누구나 대상포진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이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사진을 딱 얻었는데 실은 되게 저로서는 얻기 힘든 사진을 얻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수포가 다 나고 나서 다 수포는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병원에 많이들 아파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수포가 막 다른 걸로 원래 치료하시던 분인데 수포가 이렇게 올라와서 오셨어요. 최근에 걸렸다고 이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할머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슴도 이렇게 좀 늘어져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만 몇 개가 이렇게 조금 수포가 딱딱딱 있는 경우는 몸은 아파 죽겠는데 수포가 안 보이니까 대상포진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한쪽 피부 분절로 아플 때 거울을 들고 나의 몸을 잘 이렇게 좀 살펴보셔라. 이게 이제 꼭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긴 한데 뭐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는 수두 감염. 저는 실은 수두에 걸렸어요. 수두에 걸렸다는 건 나이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수두 백신을 처음 개발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 한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수두 백신을 이제 맞은 세대들은, 그 세대들은 이제 수두에 안 걸렸겠죠. 백신을 맞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수두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수두에 걸렸거나 그러면은 몸에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쫙 이제 한번 몸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우리 몸에서 메모리를 갖고 있던 그런 그 세포가 메모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수두에 걸린 아이한테 노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수두 걸린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스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뭐 이 기회가 적어요. 부스팅 되는 기회가. 몸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 재활성 역치 밑으로 확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나이가 보통은 40대부터 쫙 떨어져서 50대 요때 되면은 확 떨어지면서 이제 몸이 어떤 트리거링에 의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몸에 어떤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대상포진이 확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증상. 맨 처음에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구 증상인데, 보면은 너무, 아프다. 이게 보통 전구 증상인데, 수포가 올라오기 전이니까 실은 이게 저도 옛날에 쓰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수를 시작한 완전 초창기였어요. 그때 할아버님께서 환자분으로 오셨는데, 다리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리가 아프니까 한쪽으로 딱 이렇게 5번 신경절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리에 5번 신경이, 요추 5번 신경이 눌리고 있거나 거기가 이제 뭐 좁아져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님이 아니다, 이건 대상포진이 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수포도 안 올랐다. 그래서 5번에 뭐 척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일주일 있다 오셨는데 수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진을 한 거죠. 대상포진이었던 거예요. 대상포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는 의사도 경험이 많은 의사도 실은 대상포진을 진단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수포는 아직 없는 시기, 전구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수포가 올라오는 부위인데 한쪽으로 쑤시는 거죠. 근육통이 이거는 어마무시한 근육통이에요. 어마무시한 근육통. 평상시에 내가 느끼는 수준의 근육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이상한 양상의 근육통. 또 그 부위만 감각이 이상하고 피부가 또 되게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전신 증상으로 좀 몸살처럼 두통, 미열, 피곤함 뭐 이런 좀 증상들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대상포진을 꼭 의심해야 될 거는 나는 허리는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어.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실은 이런데 우리 가슴 뭐 갈비뼈 아래 아플 질환이 별로 없잖아요. 뭐 특별히 그쪽으로 다쳐서 뭐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칠 게 아니고 뭐 아플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한쪽으로만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거 며칠 뒤에 수포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반드시 의심을 해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포가 등 쪽으로만 쬐끔 두세 개 올라오는 경우는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대상포진 못 찾아요. 그런 경우는 초반에 항바이러스제 잘 안 먹으면은 나중에 되게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굉장히 근육통이 팍팍팍 쑤신다. 요거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수포 올라오기 전에 대상포진 아닐까 의심을 딱 하고 항바이러스 제제를 뭐 다른 질환이 없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급성기가 되면은 스치기만 해도 쓰라림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불에 타는 듯, 뭐 살갗이 벗겨지는 듯, 전기가 고문처럼 막 팍팍팍 온다, 벌이 쏜다, 물만 닿아도 아프다, 막 이렇게 움찔움찔 가만히 있는데 자발통이라 그러죠. 이런 게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만성화돼서 뭐 먹먹하고 마비가 됐는데 아프다고도 하고 가렵는데 막 긁어도 피가 나게 긁어도 그래도 가렵고 아직도 계속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 조금씩 주시는데요. 보통 초기 증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인가? 뭐 이런 증상, 뭐 이런 질문 주셨네요. 엔젤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 이제 올 때 좀 저런 증상 올 수 있어요. 저희 남편도 실은 대상포진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알았냐? 이렇게 이마로 알았어요. 실은 여기 앓은 거 이마 쪽으로 앓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뒤에 합병증에도 나오는데 가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가려울까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머리 사이에 수포가 하나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아 대상포진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 젊은 분들은 통증보다는 좀 초기 증상이 가려움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은 젊은 분들 중에 통증이 없으면서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왜 한쪽으로만 오느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아까 그 신경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신경절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있어요. 얼굴에도 이렇게 좌우 대칭. 그리고 척추 이렇게 척추도 좌우 대칭. 목에도 좌우 대칭. 흉추에도 좌우 대칭. 요추에도 좌우 대칭. 다 좌우 대칭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양쪽으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재활성화 되지는 않고요. 한쪽으로 재활성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분절만 보고 분절로 쫙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는 거죠. 양쪽으로 다 올라오는 경우가 뭐 문헌에서 케이스 리포트로 있어요. 케이스 리포트. 근데 본인이 그 케이스 리포트에 속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우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대상포진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 주시네요. 10년 전에 백신 맞으셨나 본데요. 그거는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또 여기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그래서 증상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렸어요. 전구 증상에서 수포는 없지만 한쪽 분절로 어마무시한 평상시에 알았던 근육통이 아닌 게 나타났다. 그리고 갈비뼈 아래 아플 수가 없는 부위인데 아프다. 라고 하면은 대상포진일 수 있다. 거울로 나의 몸을 잘 살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포가 올라오자마자 72시간 골든타임, 막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골든타임 때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수포가 올라오면 이런 어마무시한 통증이 생기고요. 또 이렇게 계속 아플 수 있으니까요. 요 만성기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생기나요?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되게 당연한 답이 되겠는데, 경추에는 신경절이 몇 개가 있느냐? 7개씩 양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개. 흉추에는 12개씩 양쪽에 있어요. 24개. 요추에는 5개씩 양쪽에 있어요. 10개. 그리고 뭐 천추는 이제 워낙에 조금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길까요? 제일 많은 후근 신경절을 갖고 있는 흉추에 제일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냐? 얼굴은 실은 제일 많이 생기는 건 3차 신경, 그 다음에 얼굴 안면 신경 여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3차 신경 양쪽에 하나씩, 안면 신경 양쪽에 한 개씩이니까 4개밖에 없는 셈이잖아요. 4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경추 아까 14개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은 많이 생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신경절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잘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팍 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얼굴 재활성화가 되면 합병증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안 좋은 쪽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추에 온 경우 이런 식으로 생겨요. 여기 오면은 여기가 또 폐랑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폐렴도 같이 연관될 수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흉추 쪽에 온 경우고요. 요거 요추 쪽에 온 경우 요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드물게 양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추신경절에 온 경우 드물게 이렇게 꼬리뼈 주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는 경우는 천추 쪽에 이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을 때 양쪽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민아님이 말씀을 주셨네요. 오래됐는데 안 낫고 쏘는 것처럼 아프다. 가렵고 힘들면 두드러기가 나서 수포가 다시 나고 있다. 근데 저것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런 거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쏘는 것처럼 아프다. 그거는 신경통스러우면 맞아요. 신경통스러운 건 맞는데 또 가려운 것도 좀 신경이 많이 관여를 하는 거죠. 두드러기가 힘들면 다시 또 올라온다. 대상포진 재발 되게 은근히 잘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재발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문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옛날 의사들은 대상포진 재발 안 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문헌들은 재발한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재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그래도 최신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다시 수포가 자꾸 올라온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대상포진이 재발해요, 이건 대상포진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과하거든요.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상포진 발병의 위험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우선은 나이는 빼박입니다. 완전 100%예요, 100%. 참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많이 아픈데 서럽죠.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그냥 확 올라가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하고 100% 연관이 있습니다. 젊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또 그만큼 대상포진은 잘 걸려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암 환자, 혈액암 환자, 20대 혈액암 환자 면역 억제제를 많이 써야 되는 환자 대상포진 걸린 경우도 좀 치료를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환자들은 대상포진 잘 걸려요. 근데 치료했는데 별로 합병증이 안 생겨요. 잘 나요. 면역 억제제를 많이 썼는데도 잘 났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혈액 종양 때문에 면역 억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해도 또 잘 안 나요. 그런 분들은 위험인자가 2개나 되죠. 나이도 많고 면역 억제제도 쓰고 잘 안 났는데, 나이가 어린 분들은 면역 억제를 해도 또 꽤 잘 났더라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건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이거는 이제 뭐 유전자가 또 관여하는 뭐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유전자가 대상포진을 잘 이기는 유전자 막 이래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뭐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하니까 가족력도 관여를 한다. 나의 아버지가 걸렸다. 그럼 내가 걸릴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암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뭐 그리고 나서 2개월, 3개월 이내에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3배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사망 이런 거. 뭐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기저질환들,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인자, 당뇨병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천식,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폐질환 이런 것들도 대상포진의 위험도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환자에서 대상포진 심각한 합병증이 이제 가장 무섭겠죠. 합병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엔젤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얼마 전에 피부과에서 대상포진 환자분을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수포가 많이 올라오니까 피부과를 좀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피부과 가셔서 항바이러스 제제 잘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얼굴 쪽에 이제 왔는데, 얼굴에 온 건 제가 조금 안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남편도 실은 얼굴에 왔는데, 근데 그래도 젊은 분은 얼굴에 오면 괜찮아요. 젊으면, 나이가 젊은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목 전체가 나무 껍질처럼 되었다. 하얀 연고를 발랐는데, 이 하얀 연고는 그거는 대상포진 치료 연고는 아니고요. 항바이러스 제제 연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얼굴에 왔기 때문에 2차 감염을 막고 가려움을 막고 뭐 그러기 위한 그런 종류의 어떤 피부 보호 연고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종류의 연고지 항바이러스 제제 연고는 아닌 것 같아요. 얼굴과 목으로 오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얼굴과 목으로 오면은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다고 표현하냐 하면은 중요기관이 있잖아요. 중요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실은 여기는 경추예요. 경추. 폐가 가까워요. 그래서 폐렴하고 연관돼서 합병증이 오는 분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얼굴로 오면은 뭐가 많을까요? 얼굴 쪽으로 오면 눈이 있으니까 눈 쪽에 또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 시력까지도 또 망가지는 경우를 제가 간혹 가다 봤어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합병증이 있느냐? 뇌혈관을 또 염증을 일으켜갖고 뇌졸중이라든지 또 뭐 대만 데이터인데, 거기서는 뭐 알츠하이머, 뭐 치매 이런 거를 더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쪽이랑 뭐 이쪽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나이예요. 나이. 그리고 얼마나 초반에 심하게 수포가 올라오고 통증이 심했냐, 이런 것들도, 네, 그런 것도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은 뒤에서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모든 궁금증을 다 쫙 정리를 알기 쉽게 해드릴 거라서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유증, 제가 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떤 환자들이 이제 어떤 대상포진의 합병증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대상포진하면 통증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거. 그래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나이가 많으면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문헌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뭐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이가 60세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위험도는 30%, 나이가 80세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위험도는 40%, 이렇게 한 반 정도로 이제 반 50%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나이가 이제 50대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위험도는 한 25%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높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가장 많은 흔한 합병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 좀 위험하다 그랬죠. 얼굴에 이제 중요장기가 많고 이렇게 눈 쪽에 이제 여기 바로 여기 안구 점막이랑 다 노출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얘가 문제를 염증을 확 일으키게 되면은 뭐 이제 각막염이라든지 안구의 시력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시신경 있는 쪽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얼굴 신경 있죠. 그 표정을 만드는 그런 얼굴에 안면신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여러 신경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우리 뭐 옛날 허준 시대의 구안화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 이렇게 돼서 문제가 계속 이런 얼굴 표정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 신경 하나가 이 얼굴 깊은 곳에서 그 두개골의 깊은 부위에서 귀의 청력신경하고도 청각신경하고도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 쪽하고도 연관을 일으켜요.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청각세포 손상 이런 것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안면마비뿐만 아니라 또 뇌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혈관염이라든지 또 뇌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 수도 있고, 또 염증을 같이 일으키는 거니까 뭐 무균성 수막염이라든지 뇌경색 이런 것도 같이 만들고, 이게 이제 또 만약에 그 꼬리뼈 쪽, 척추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쪽으로는 변실금, 막 이렇게 대변 보거나 이럴 때 제때 끊어주지 못하는 변실금. 그 다음에 나는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지 않는데 다리가 계속 저리고 쩔룩거리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하지저림, 그런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뇌혈관, 심혈관, 이건 심혈관 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는 나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오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레벨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장 질환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 뭐 부작용들이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상포진 환자의 뇌졸중의 위험이 1.3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안부 대상포진 환자의 뇌졸중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네요. 대상포진 뇌졸중 위험이 4.3배까지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죠. 이런 되게 다양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는 안 걸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든 이런 합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염증 반응을 최소화해야 돼요. 통증이 심해지는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 그러려면은 통증 기간을 최소화하려면 그만큼 통증 치료를 빨리 굵고 짧게 잘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대상포진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또 통증의 지속 기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비슷해요. 아까 그 그래프랑도 비슷하죠.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50대가 되면은 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확 증가한다. 60대가 확 증가한다. 70대가 되면은 또 그만큼 확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치료로 넘어가서 어떻게든 굵고 짧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질질 끌게 되면은 약 때문에 부작용도 꽤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약의 부작용 경험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어떻게든 짧고 굵게 이 대상포진 치료는 끝내줘야 됩니다. 보시면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항바이러스 제제. 발진 후 72시간 골든타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제제가 딱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 72시간 이내가 그 바이러스, 대상포진, 아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 그랬어요. 그 바이러스의 복제가 제일 활발한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72시간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거를 뭐 항바이러스인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됩니다. 72시간이 지나가도 어쨌든 바이러스는 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72시간 이내로 먹어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골든타임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항바이러스 제제 보통 3가지 종류를 드시게 돼요.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저는 주로 팜시클로버 많이 처방은 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클로버는 크림이 주로 이제 또 많이 처방을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신장, 콩팥으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또 조금 요거 기능 따라가면서, 그리고 약이 좀 독하다고들 많이 표현하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좀 드실 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요거 꼭 맞춰서 드셔야 돼요. 보면은 되게 어디 보면 빡세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시클로버. 하루 3번. 경구로 10일을, 3회 정맥이고, 경구로는 10일을 하루 5번 먹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용하는데 5번 먹는 게 힘들어서 저는 팜시클로버를 드리긴 해요. 왜냐면 얘는 3번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팜시클로버를 처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막 이렇게 허준 구하나사처럼 입 돌아가고 막 이런 분 있었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다리 쩔룩쩔룩거리는 증상이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신경 자극 증상이 심할 때는 이 스테로이드, 소위 말하는 뼈주사, 뭐 그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이렇게 정맥 주사를 좀 해주기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정 안 되면 경구로 먹는 약으로 좀 초반에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신경 마비 증상 같은 거가 막 나타나려고 하면 이런 걸 좀 드리기도 해야 돼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뭐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스테로이드 처방할 때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되겠고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많이 처방을 해요. 타이레놀,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염증을 줄여줄 수 있겠죠. 뭐 트라마돌 같은 것들 처방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은근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쓰림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좀 좀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이제 1600명 환자 좀 대상으로 연구 데이터를 좀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경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추천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강의 때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울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우울제와 항경련제, 요거 신경통 치료약이잖아요. 특히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요런 약제들 부작용이 좀 많긴 하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용량을 맞춰서 짝짝짝 드셔야 됩니다. 요거 신경통 증상 심하면은 대상포진일 때도 실은 조금 드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네, 그래서 먹을 수 있고요. 이걸 먹었는데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약을 부작용 때문에 난 도저히 못 먹겠어 싶으시면은 뭐 할 수 없이 신경 블록이라든지 뭐 고주파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요즘에 뭐 또 이렇게 병원 가시면 뭐 페인 스크램블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 3개월이 넘어서 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리도카인 패치 12시간 붙이고 12시간 있다가 떼주고 뭐 이런 패치도 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크림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캡사이신 크림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같이 좀 질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김민아 님이 질문 주셨어요. 대상포진 백신 주사를 맞으신 것 같고 3개월이 되었는데 톡톡 쏘고 가렵다. 아, 대상포진 주사? 어떤 주사인지가 이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신 주사를 맞으신 건지 아니면은 대상포진에 걸려서 대상포진을 치료한 주사를 맞으신 건지 다 나으면 다시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을 첫 번째 백신을 맞고 2번 맞는 백신을 또 의미하시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상포진 주사가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걸려서 치료를 할 때 그 신경주사를 또 의미하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보면은 대상포진이 음식 중에 계란을 못 먹, 그거는요, 계란을 이제 먹고 못 먹고는 그 백신에서, 네. 백신에서 이제 어떤 백신 중에서는 계란 알러지가 있으면은 그 백신을 못 맞고 요런 종류의 알러지, 거기서 아마 계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하고 계란을 못 먹고는 저는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상포진 걸려도 계란 얼마든지 드시면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더 잘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상관없어요. 오히려 근데 그 2번 맞는
그 유전자 재조합 백신, 뭐 사백신 이렇게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계란 알레르기 있어도 뭐 우선은 또 맞으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몽TV님께서는 대상포진도 유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것 같다. 이거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유전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유전자의 폴리몰피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력, 막 뭐 2배에서 뭐 8배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의 어떤 특정 부분이 가족별로 유사하게 변형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비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은 아니고 정상 범주 안에서의 가족끼리의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폴리몰피즘을 특정 대상포진에 좀 더 이렇게 페이버러블한 대상포진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폴리몰피즘이 굉장히 많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은 굉장히 높게 관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유전이라고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네요. 네. 아마 향후엔 뭐 그런 식으로 뭐 또 논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을 이제 다시 주신 것 같아요.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는데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다? 이게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게 하나가 또 들었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첫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 걸린 케이스가 있어요. 백신 2번 다 맞고도 걸려요. 참,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백신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한테. 거기도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전적으로 좀 같이 환자랑 이 백신을 놓고 있는 의료진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으면요. 그러면은 대상포진 면역력이 이미 몸 안에서 확 올라갔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백신을 바로 맞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1년은 지나서 다시 백신을 뭐 맞는 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대상포진 백신을 첫 번째를 맞았는데 걸렸다. 그다음 바로 2번째를 또 맞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상포진 한번 걸린 다음에 백신은 언제 맞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은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맞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년 있다가 맞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거 1년 있다 맞는 백신은 첫 번째 백신이 되느냐, 2번째 백신이 되느냐? 첫 번째 백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백신. 그러니까 2번 맞는 백신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맞으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네. 아키라님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수포가 없는 대상포진이 있어요. 헐페스 조스터 시네라는 이름의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치료제가 콩팥 기능을 저하하나요? 콩팥 기능을 직접 저하한다기보다는 대상포진 치료제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대상포진 치료제의 용량을 감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약제들이 일부가 있어요. 뭐 어떤 진통제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좀 줄여야 된다고도 되어 있죠. 특히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아예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신경통의 1차로 먼저 고민을 하진 않지만 제가 아까 좀 써보는 것도 생각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레가발린 같은 신경통 약들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줄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도 신장으로 배설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좀 약제 쓰는 거를 신중하게 최저 용량을 짧게 쓰는 거를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백신 맞은 지 5년이 됐는데 다시 맞아도 되나요? 이것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백신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네요. 드디어 우리 백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진의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안 걸리면 결국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린다니까요. 걸려요. 저희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걸리셨더라고요. 얼마나 걸렸는지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예방접종이 중요해요. 뭐 면역력 관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실은 의사들도 면역력 관리, 뭐 의사들이 뭐 먹는 뭐 면역력 약, 뭐 실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약을 다 뭐 건강 보조식품 다 먹고 있는데 뭐 아직 대상포진 안 걸리긴 했습니다. 예.
뭐 다 먹고는 있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안 걸리긴 했지만요.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선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방접종만큼 투자한 대비 효과를 제대로 뽑아내는 의료행위는 없다. 제 생각도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료행위를 했을 때 한 번 주사를 통증 주사를 받고 그 효과가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어떤 약을 한 번 먹고 그 효과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몇 년 가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예방접종은 그래도 데이터가 명확해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해요. 그래서 예방접종 조금 금액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한 번 전 맞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실은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은 대상자가 되는 가족분들은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꼭 맞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면역력 관리는 열심히 하시고요. 개인의 면역력에 맞춰서 예방접종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꼭 가셔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맞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예방접종 대상자인지 가끔 본인은 대상자도 아닌데 자꾸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좀 곤란하거든요. 뭐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놔요.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미국은 싱글릭스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른 종류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요. 맞아요. 한국은 생백신이 있는데 미국도 생백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이 사백신이 원래 훨씬 지금 그러니까 싱글릭스가 유전자 재조합 백신 그냥 쉽게 말해 사백신이라고 할게요. 원래 사백신은 틀린 말이에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정확한 말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사백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백신이 훨씬 월등히 효과가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백신을 모두 퇴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싱글릭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싱글릭스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너무 늦게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가 우선 터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원래 들어온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1년 늦어진 이유는 싱글릭스가 중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대만에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그게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꼬물꼬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그 중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생백신을 잔뜩 맞췄죠. 뭐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싱글릭스가 제일 좋아요. 예, 싱글릭스, 뭐 제가 싱글릭스 직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싱글릭스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그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싱글릭스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거를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같이 경쟁할 만한 회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금액도 좀 떨어지고 그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저걸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에 한 번 걸렸어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효과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걸렸으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걸렸으면 잘 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의사는 공부를 조금 덜한 의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옛날 지식이고 한 번 걸렸으면 재발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최근 대상포진 강의를 들은 의사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맞습니다. 한 번 걸렸어도. 근데 언제 맞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번 걸리면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맞으시면 되겠어요. 1년 정도 지나서 맞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봅시다. 생백신. 근데 저도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해요. 생백신 아직도 있어요. 생백신 두 종류 있고요. 미국 회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산 회사 하나 있어요.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다 사백신 위주로 요거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백신 쪽을 많이 이제 안 맞게 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생백신을 더 이상 뭐 수입도 안 하고 뭐 이제 그쪽 회사가 이제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기는 해서 아직은 이제 뭐 명확한 100%는 아닙니다. 자, 생백신은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그러니까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독성을 팍 낮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접종하면 돼요. 한 번 접종하고 근데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5년 이내에 50% 이하로 효과가 떨어진대요. 실은 생각해 보세요. 5년 이내에 효과가 50% 이내로 떨어지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 저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사백신 같은 경우는 2번 맞아야 돼요. 근데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한 번 맞고 나서 언제 두 번째 맞아야 되느냐?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맞으면 돼요. 최소 2개월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두 번째 백신을 맞으시면 되는데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요. 90%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90%니까 10%는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데이터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걸리셨더라고요. 2번 맞았는데도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느냐. 이게 그 유전자 재조합 백신 효과가 20년 동안 유지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막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막 이렇게 돌렸어요, 데이터를. 그랬더니 50년 있어야 효과가 떨어진대요. 50년 있어야. 얘는 5년밖에 안 간대, 얘는 50년 있어야 효과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50세에 맞아도 그 효과가 100살 정도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백신은 대상자가 60세였거든요. 효과가 얼마 안 가니까 늦게 맞아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백신 많이 맞게 되면서 나이가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50대로. 그러니까 50세부터가 맞으시면 돼요. 근데 꼭 45세 환자들이 나를 좀 놔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안 되는데 자꾸 놔달라고 하시니 조금 곤란하긴 해요. 권장은 아닌데. 근데 이게 또 보험도 아니니 뭐 본인이 맞겠다고 하는데 놓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감염 쪽 이제 권장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도 맞겠다고 하시면 실은 막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맞겠다라고 하면은 뭐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증 면역 억제자라고 하면은 만 18세 이상부터도 접종은 가능합니다. 이미 생백신을 예전에 맞은 분들도 사백신을 다시 맞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맞아야 돼요? 나 한 3년 전에 맞았는데 2개월 뒤부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8월이잖아요. 5월 달에 나 생백신 맞았는데요. 다시 맞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백신 재접종이 가능합니다.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라면 문헌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뒤에 백신을 접종받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조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의문점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엔젤님께서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2번 맞는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데 통증이 심하다 하니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또 이 얘기도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예방접종에 통증이 부작용이 와서 오는 통증은 아닐까요? 만약 몇 년 전에 한 번 맞는 예방접종을 해도 2번 맞는 예방접종을 해도 될까요? 요거는 이제 답이 됐죠. 몇 년 전에 맞으셨으니까 아까 제가 2개월 지나면 맞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2번 맞는 예방접종은 하셔도 되는 게 맞고 근데 모든 강력한 백신은 그만큼 부작용도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환자분들한테. 코로나 백신 맞으셨을 때 부작용 심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만큼 나의 몸에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그거가 부작용이 심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뭐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실은 코로나 백신 맞았을 때 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는데 엄청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거의 알아 누웠는데 근데 그 2번 맞는 백신도 부작용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문헌을 찾아보면 그냥 저의 데이터예요. 문헌에는 되게 부작용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놔보니까 3분 중에 한 1분 정도는 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3분 중에 1분 정도. 근데 이제 아파하는 게 한 그 중에서 3분, 그 아픈 3분 중에 1분 중에 3분 중에 그 중에 또 3분 중에 1분 그러니까 9분 중에 1분 정도가 되겠죠. 전체 맞은 사람 중에 9분 중에 1분 정도는 좀 몸살처럼 아파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그냥 맞은 부위가 되게 아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백신을 맞으실 때 그런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타이레놀, 이제 소위 말씀드리는 타이레놀 같은 거를 좀 같이 처방을 해드려요. 타이레놀을 처방해드리고 백신 맞고 그렇게 좀 불편하실 때는 요거를 한 3, 4일, 한 5일 요 정도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분들이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발병 위험인자 있으시면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발병 위험인자 있으시면요. 올드에이지, 50대 넘어가면은 대상자 된다 그랬죠? 맞으셔야 됩니다. 60대? 당연히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세요. 자, 면역 억제를 난 하고 있어요. 면역 억제를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실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그 SL이라 그래가지고 루푸스, 뭐 그러니까 결국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들 중에서도요,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항암제들이 굉장히 독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 부신피질 호르몬제들 많이 써요. 그것도 면역을 이렇게 떨궈요. 그것도 면역 억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경우 다 포함됩니다.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가족력, 아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걸렸을 때 본인도 좀 챙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미리 챙기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언제 맞아야 되느냐? 아까 백신 2번 맞고도 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미리 맞으셔야 돼요. 큰 수술을 내가 한 6개월 뒤에, 6개월 전부터는 맞아 주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성을 해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맞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도 뭐 아까 올 수 있다 그랬죠? 요거 맞으셔야 되겠고, 당뇨병 환자, 이게 은근히 1.3배보다 전 더 높은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 되게 잘 면역력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환자도 꼭 맞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천식 환자가 왜 또 여기에 걸리냐 하면은 천식 환자도 스테로이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천식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글씨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뭐 간단해요. 보시면은 저희가 5년 데이터를 제가 좀 열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1,600명 대상포진 환자 신경통 이래가지고 서울대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좀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한 931명의 환자들을 쫙 정리를 해봤어요. 여성이 좀 더 많았고요. 서울대병원에 오셨을 때는 한 5개월 정도쯤에 서울대병원으로 오시더라고요. 통증은 10점 만점 중에 한 6.5점이니까 꽤 아프신 상태로 당연히 오셨겠죠. 얼굴이 제일 많았어요. 그 얘기는 원래는 흉추가 제일 많은데 얼굴 쪽이 합병증도 많고 많이 아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굴 아픈 분들이 대학병원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5분 중에 4분만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제대로 복용하셨고, 한 분은 또 복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급성 수포가 올라왔을 때 되게 아픈 통증을 많이 경험했고 입원도 하신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재밌는 거는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걸렸던 환자 되게 많아요. 5분 중에 1분이 글쎄 백신을 맞았었더라니까요. 180명이나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이제 1회 주입받는 약독한 생백신이었고요. 180명 중에 이제 2명만 싱글릭스였어요. 싱글릭스 맞고 나서도 걸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한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잘 낫고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환자는 치료에 잘 반응이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3개월이 중요한 것 같아요. 3개월째 열심히 치료를 해서 딱 통증이 잘 떨어지면 그래도 통증이 잘 잡힐 가능성이 있다. 요 3개월이 또 치료의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염진 통제를 잘 드시고 계신 경우가 또 초반에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젊은 나이가 또 치료 당연히 효과가 좋았고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좋았다라는 거고요. 초반에 마약진 통제를 먹는 경우가 치료 효과가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수포가 올라온 뒤에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 쓰지 않으면은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또 저희 자료 분석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증들 조금 뭐 정리를 하고요. 우리 또 보면은 질문들도 있는데, 대상포진 걸린 후에 왜 백신을 1년 정도 지나서 맞아야 되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포진에 걸리면 이제 부스팅 하듯이 나의 몸의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빵 하고 올라가요. 1년 정도까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픽 하고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났을 때 얘를 다시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팍 하고 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머리에 생길 수도 있나요?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내장에 생기는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뇌에는 생기는 건 아니고 머리에 생길 수 있어요. 두피, 여기에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남편도 여기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았잖아요. 여기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생기는 거는 여기 이마에 생기는 신경하고 같은 신경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가려운데 막 뭔가 아픈데 이상한데 하면은 여기 이렇게 머리를 잘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네. 16세, 루푸스, 면역 억제를 하실 수는 있는데, 싱글릭스 접종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6세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접종은,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성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어떤 분들이 많은가요? 평생 가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한 10년 넘게 만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아픈가요? 우리 앞선 시간에 신경통에 대해서,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했는데요. 화끈거림, 먹먹함, 그리고 전기가침, 막 그런 종류의 통증들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때 초반에 치료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그런 거예요.
자, 조은자님, 꽁지뼈 주변에 가끔 생기는데, 근데 이 가끔 생기는 게 문제라니까요? 꽁지뼈 주변에 가끔 생기는 거는, 이게 재발인지, 아니면은 단순 포진의 타입 2형인지,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예방접종 할 수 있나요? 가끔 생기는, 가끔 생기는 거는 재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방접종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실 수 있고, 이게 정말 제 대상 포진이 명확하다면 1년 있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네, 맞아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백신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은 너무 많은 지식을 여기다 넣어서 헷갈리실까 봐 넣진 않았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백신 접종 대상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궁금증 중에서 전염되나요? 전염될 수 있어요. 특히 수포가 막 올라와서 수포가 터지면은 진물이 흘러요. 그 진물이 나는 그러니까 대상포진 수두에도 단 한 번도 안 걸렸고 백신 수두 백신도 한 번도 안 맞았어. 그런 분한테 얘가 흡입이 된다. 흡입. 코로.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뭐로 걸리냐? 수두로. 아시겠죠? 그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재발하나요? 재발 잘합니다. 생각보다 꽤 잘한다. 근데 저는 대상포진이 1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이건 대상포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잘은 하지 않는다. 2번에서 한 3번까지 재발하는 건 봤어요. 2번 맞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하면 안 걸리나요? 그건 아니다.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예방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주의할 점은 뭔가요? 좀 아플 수 있다. 몸살처럼 오기도 한다. 진통제를 좀 갖고 계시는 걸 추천한다. 다른 백신 맞은 날 백신 접종 같이 해도 되나요? 네, 사백신은 같이 해도 됩니다. 생백신인 경우는 다른 생백신하고 같이 맞는 건 추천은 잘 안 해요. 사백신은 생백신하고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통도 위험인자 있나요? 또 질문이 정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연세 많으실 때, 그리고 대상포진 맨 처음 걸렸을 때 너무 아팠을 때, 피부병변이 엄청 심했을 때 이런 거가 신경통으로 넘어갈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초반에 잘해주셔야 된다. 짧고 굵게 끝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 넘고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는데 전문가랑 정말 잘 상의하셔야 돼요. 잘 상의하시고 갑자기 끊으면 통증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치밀한 계획하에 약을 끊는 그 디자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먹으면 신경통 증상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끊어주시는 계획을 세우면서 간간히 신경 블록 같은 것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약의 부작용. 가장 대표적인 약의 부작용 프레가발린을 설명드려볼게요. 뭐 있냐? 우선은 초반에 먹으면 졸려요. 그리고 몸이 부어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너무 졸렸고 어지럽고 피곤해요. 가끔가다 우울해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남자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드물게 여자처럼 유방이 커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병원에 못 가서 약을 못 받았어요. 갑자기 끊었더니 갑자기 몸이 너무나 내 몸이 아니고 미친 듯이 흥분이 돼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정말 잘 처방받으셔서 끊을 때도 전문 의사랑 상의하셔서 계단식으로 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항상 같은 곳에 수포가 생기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발생한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데 진통제를 오래 복용해서 그런 걸까요? 진통제랑은 큰 상관 없어 보여요. 같은 곳에 수포가 생기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발생한다. 근데 3개월 간격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는 그건 대상포진으로 보이진 않아요. 3개월 간격으로 자꾸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알러지라든지 다른 종류의 피부 질환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단순포진이라든지 그런 쪽을 생각하시는 게 맞겠어요. 근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라면 아무래도 몸에 염증이 좀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염증이 올라갈 때는 또 염증을 많이 잡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좀 피부 그 수포 모양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되게 바쁘게 바쁘게 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지식을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고 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모두들 좀 힘든 시기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